일제강점기라는 건 뜻이 뭐냐면 일제강점,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이래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일제강점기라는 뜻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일제강점을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1910년을 무단통치기, 1919년부터 31년까지를 문화통치기, 31년부터 45년까지를 이제 민족 말살기라고 하는데 근데 요 세 시기 중에 가장 말이 많은 게 요 시기야. 왜? 학자들끼리 의견이 많아. 38년부터다, 42년부터다, 31년부터다 이렇게 많이 많은데 나는 31년으로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드세요 진사님들. 한능검은 38년으로 얘기하더라고. 38년.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야 되냐? 38년 한능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8년 한능검.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내가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막 무슨 통치를 한다 했어요? 무단 통치를 한다 했고 1919년부터 1931년까지를 문화통치기 1931년부터 1935년까지를 민족 말살기라 한다 했죠. 그러면 요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있겠지. 아 적은 게 안 보여요? 다른 진사님도 안 보여요? 아 화면이 이제 보입니까? 선생님들 보입니까? 그러면 이때를 나누는 기준, 요때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건데 요때와 요때를 나누는 기준은 3.1 운동이야. 그다음에 요때하고 요때를 나누는 기준은 만주사변이야. 그래서 학자들 나는 또 민족 말살기를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도 매우 중요하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럼 무단통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총칼로 억압하는 거야. 총칼로. 무단이라는 게 힘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총칼로 우리 민족을 누르는 거고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좀 유하게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유하게 다스리는데 어떻게 유하게 다스리냐면은 우리 민족을 유하게 다스려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그 일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일본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지. 민족 분열 통치. 조선인과 조선인끼리 싸우는 거. 이걸 민족 분열 정치라고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걸 민족 분열 정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족 말살기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 말살기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 말살이라는 거.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우리 민족을 아예,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을, 조선인을 아예 어디에 편입시키는 거? 일본인에게 편입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단 통치기의 정치 볼게요. 진사님들 요 밑에 한번 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 읽어볼게. 조선 총독부 설치. 을사늑약 때 설치됐던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개칭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앞에 볼게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수업할 때는 내가 얘기하는데, 자, 봅시다. 진핸드 그 강화도, 이제 이건 적으세요. 강화도 조약 때 그 일본 공사관이 만들어져요.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공사관이 만들어졌다는 거면 일본 외교관이 생겼다는 이 말이겠죠. 자, 그거 하나 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을사늑약 때는 이제 이 공사관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이제 통감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감부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겠어요? 이제 통감부에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얘가 이제 통감부에서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이거 내가 적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부서가 이렇게 바뀐 걸 알아야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으라 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조선 총독. 이 총독부를 다스리는 사람을 조선 총독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이나 해군, 그다음에 현역 대장 또는 대장 출신자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일본 천황이 친히 임명하고 천황에 직속되어 있었다. 여기 보면 포인트는 육군이나 해군 현역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 왜 공군은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 왜 공군이 없는지는 남자 진사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남자 진사님들 왜 여기 공군 대장은 없어요? 왜 여기 공군 대장은 없냐? 이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그렇지. 이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그 남자 진사님들 지금 보면 이 조선 총독은 보면 다 군인 출신이잖아. 그지? 이 남자 진사님도 군대에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요. 군인들을 보면 물론 군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군인분들의 특징이 어때요? 나는 군사학과에 있지만 난 좀 많이 느끼거든. 군인분들의 특징이 어때요? 이 비꼬는 게 아니고. 아, 시간을 흘러라. 아, 이거 말고 간부들, 간부. 병사들이야 시간을 흘러라 하지. 난 간부들 보고 이걸 제일 많이 느꼈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약간 시키면은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군인 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폭력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선의 왕이죠, 왕. 그 진생 여기 좀 비어 있나요? 요즘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책도 비어 있나? 자, 진생들 이거 경무총감은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이 경무총감이 오늘로 얘기하면 그 뭐지? 경찰총장하고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군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럼 빈여부에다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친일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친일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친일파. 우리가 아는 친일파는 이제 뭐 이런 애들 아니야? 어, 의사오적이나 혹은 일진의 출신들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소속됐냐면 중추원에 소속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조선 총독부 중추원은 뭐 하는 부서인가? 이게 중요하죠. 조선 총독부 중추원은 뭐 하는 부서인가?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주, 자, 진사님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대다수가 의사오적과 일진의 출신들이야. 이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명예직을 명예직 권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거지. 아, 근데 송재우 지사님한테 송재우 지사님 내가 좋아라 하니까 얘기할게요. 뭐 조선의 일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중추원에 가서 친일 세력이 친일파였던 송재우한테 죄송합니다. 송재우한테 가서 야, 이 조선 사람들 어떻게 다스려야겠냐? 그럼 이제 송재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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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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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주는 거야. 뭔가를 뭐 통치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추원 소속의 조선인은 뭘로 취급한다? 친일파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 가지지 못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정치인이다. 자, 볼게요. 자, 헌병경찰제 보겠습니다. 헌병 이렇게 돼 있고 경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합쳐진 용어인데 이걸 이제 남대진사님이 해줘야 돼요. 남대진사님들 헌병이 뭐예요? 헌병이 뭐예요? 그죠? 군인 경찰이죠. 군인 경찰.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빅뱅의 승리가 조사받은 데가 여기잖아. 헌병한테 조사받은 거잖아. 헌병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군 경찰이고 군대 내에서 잘못한 사람 잡아가는 거. 그럼 경찰은 뭐예요? 경찰. 그렇죠. 치안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얘기해 볼까?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고 나의 캡틴 아메리카를 훔쳐갔어. 그럼 난 둘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아이언맨한테 전화해야 돼?
아니면 스파이더맨한테 전화해야 돼? 둘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렇죠. 경찰한테 전화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경찰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에 전화를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는 경찰이 오는 게 아니고 군인이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안전벨트를 안 맸어. 그러면 내가 경찰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군인한테 걸리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겨누면서 벌금 3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이 총을 겨누면 되게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헌병경찰제는 공포정치의 상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정치를 할까? 그 진센스 한번 물어봅시다. 독립군은 과연 일반 백성들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하고 독립군하고 이때 당시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요. 길 가다가 바로 독립군이 보이면 잡기 위해서 경찰이 군인이 평소에 헌병 업무를 같이 그러니까 군인이 평소에 치안 업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인들이 잘못을 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잡아가려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죠. 미란다 원칙도 있고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구속하려면. 구속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영장 없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서 바로 경찰이 법원에 넘기지 않고 바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헌병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범죄 즉결 처벌권이에요. 범죄 즉결 처벌권. 범죄 즉결 처벌권.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다. 근데 난 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겠다. 배째라. 그러면은 이제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 태형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곤장의 사이즈가 조선 시대가 이게 두 겹이다.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게 6겹, 6겹. 두께가 이만해. 그래서 이걸로 조선 사람들 치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한 20대 맞았다 생각해봐라. 그럼 완전히 이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지, 부러지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이거는 좀 요거를 좀 진산을 좀 적어 보실래요? 이게 이제 일본의 차별 정책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차별주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내지인 내지인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외지인이라고 했는데 외지인 그러니까 자기 땅에 일본 사람들이 왔다는 자기 땅에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거지. 이상하지. 내지인이 일본인 외지인이 조선인 그러면 이 헌병경찰제도하고 조선 태형령하고 직결처벌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이냐면은 외지인에만 적용되는 법이야. 그러면 이 법은 누구한테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인한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 나가모토한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근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성민이한테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헌병경찰제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이야. 그렇죠. 조선인한테 적용되는 법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정치 볼게요. 진사님도 공포정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공포정치 책으로 볼게요. 공포정치 일반 관리는 물론이고 교원들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겠다.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온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목을 잘라야겠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내가 신문사를 만든다든가 일본에 대한 비판하는 책을 쓴다든가 일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진사님들 지금부터 내가 잠깐 이 수업을 하다가 딴 길로 새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저 좀 봐요. 일제강점기 때 하면 자 핀랩에 적어봐요. 일제강점기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일제강점기 때 10년대에 20년대 30년대 민족의 모습 그럼 무단 통치기 하고 있을 때 민족의 모습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한 문제 3.1운동 한 문제 그 다음에 20년대 문화 한 문제 독립군은 무조건 나오고 임시정부 이렇게 5개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다시 일제강점기 민중 3 3.1운동 20년대 문화기 뭐 실력 양성운동 이런 거 독립군 임시정부 요 5개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거기서 또 뭐 굳이 더 얘기하면 이것까지 해서 한 6개. 요 6개 중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105인 사건 볼게요. 105인 사건. 선생님, 내가 이 105인 사건은 그냥 숫자 105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그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105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중근 선생님의 사촌 동생인 안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학. 듣기 많으세요. 이 안학이라는 분이 그 비자금을 옮기고 있다가 걸렸어요. 독립금 자금 옮기다가 걸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 없는 거야. 그냥 소속 없이 이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 만나면 지원해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왕 잡은 김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엮는다고 하죠.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고문하면서 얘기한 거야. 야, 네 어디 출신이냐 하니까 안하기 당연히 난 출신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신민이 아니야? 신민이 맞잖아. 아닌데요. 아이, 왜 맞잖아. 오, 진짜 아닌데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신민의 회원 105명을 구속했다 해서 105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의 회원 600명 중에 600명을 검거하고 105명이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한능검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됐다. 이렇게만 보면 돼. 요거는 다 중요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진사님들 제가 잠깐 2시까지 좀 쉬었다가 3시 한 10분, 5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진사님들 반갑습니다. 영상이 경제 파트가 잘려 있어서 제가 경제 파트만 다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취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토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기분은 나쁘지만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재 확립, 그 다음에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는데요. 이 토지조사령 할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요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데 긴요한 시책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긴요한 시책.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판서를 좀 보시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제가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이제 미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죠. 미신고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미신고하는 사람들인데, 이 미신고하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자,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가, 이게 중요하죠. 토지가 몰수가 됩니다. 몰수. 토지가 몰수가 돼요. 토지가 몰수가 됩니다. 이 몰수한 토지를 이제 누가 관리하냐면 이제 이 몰수하는 역할을 조선 총독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몰수를 해서 이 몰수한 토지를 누가 관리하냐? 이제 일본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이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가장 많이 관리했던 부서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제일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경매를 합니다. 경매. 그래서 싼 값에 경매를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일본에서 참 중간계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중간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돈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뭐 땅도 투자하고 싶은데 일본 땅은 비싸. 근데 한국 땅을 보니까 한국 땅은 싸.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땅을 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뭐다? 이제 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지주 전호제 배울 때 지주는 항상 조선인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주가 뭘로 바뀐다? 일본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지주가 이제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 이때부터 지주가 일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농은 이제 한국인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한국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소장농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한반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실패한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나 또는 간도로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이 몰수한 토지 중에 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조선 왕실도 여기 포함이 돼요. 조선 왕실의 이제 궁토지라고 하는데 궁토지 역시도 신고를 했을 리가 없겠죠. 왕실 사람들은 다 뭐 속된 말로 짱박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궁토지 역시도 이쪽으로 몰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최대 지주가 되죠. 최대 지주. 땅의 주인들이 되고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나 또는 이제 뭐 친일파가 대표적이고 친일파나 혹은 그나마 일본어를 알던 양반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주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좀 볼까요? 책으로 돌아와서 자, 지주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시작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기반 시설. 토지조사 사업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지정연보다 지세, 토지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조선의 긴요한 시책을 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재정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밖에 기타 사업도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반 시설에 보면 간선,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도 다 일본이 식민 통치하고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 부담을 모두 조선인에게 전가했다. 그리고 호남선을 개통하는데 호남선이라는 것은 대전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 철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하나 더 적어보시면은 이거를 숫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요걸 3번하고 요걸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에 보면은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허가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를 설립 시 반드시 조선 총독부에 신고할 것. 근데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달에 뭐 수익 또는 매출 그 다음에 구입 물품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매 사업은 뭐냐면 한반도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은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소금, 인삼, 담배, 술 이런 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조선 사람들이 나무를 베려면 또 신고해야 되고 물고기 잡으려면 또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사업을 약탈했다. 요 허가제하고 경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 토지조사 사업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제4부 무단 통치기 독립운동 1910년부터 1919년대까지의 독립운동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투쟁운동. 이 무장투쟁운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다 필기를 하면 뭐 한능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정척사운동이라고 우리 기억나죠? 위정척사운동은 서양을 배척하자. 이 위정척사운동이 의병으로 이제 됐고 이 의병이 무장투쟁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수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시험을 위해서니까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국내라는 건 뭐냐면은 한반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외를 국외고 한반도 내를 국외라 한반도 내는 국내, 한반도 외를 국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 잠시만요. 요거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새 이분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유생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했다. 그래서 복벽주의를 표방했다. 복벽주의. 복벽주의라는 건 뭐냐면 왕을 다시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권 반환서를 이 단어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국권 반환서. 그러니까 일본에게 편지를 쓴 거야. 일본에게 나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제 무시를 했겠죠. 그리고 진짜 공격하기 며칠 전에 이분이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밀정이었거든. 자기 부하가 밀정이 아니고 아마 부하가 배신했을 거야. 처음에 잘 도와주던 부하가 이제 배신을 한 건데 이 임명차 선생님이 이제 거문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거문도 하면은 이제 기억해야 될 그 국가가 있죠.
무슨 국가를 기억해야 됩니까? 거문도 하면 기억해야 될 국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다 적어보면 이모군란 이후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후 청의 간섭이 이제 청의 간섭이 이제 심화되죠. 그래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입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대한광복회. 요것도 어쩌다 한 번씩 두 개 중에 굳이 비중을 둔다면 요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한광복회. 박상진과 김자진 장군이 주도했다. 여러분이 아는 김자진 장군 맞습니다. 공화주의를 표방했다. 공화주의라는 것은 왕이 없는 국가. 그래서 친의 팔을 처단했다. 군자금 모금하고 그 모금한 돈으로 독립군 기지를 세우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주도했어요. 대구. 그러나 일제 발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박상진이 일본에게 잡혀서 이제 아마 처형됐을 거예요. 박상진 장군님이.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도망가고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이제 밀정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발각으로 실패. 근데 진사님들 나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 두 개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좀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고 문제를 자주 풀면서 이 단어가 자주 나오면은 이제 눈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국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제 아파서 못하겠어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제일 정확하게 공부하는 답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외우면은 이제 여러분이 자살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을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좀 익숙해집시다. 선생님들 여기 보면 여기가 만주, 요동,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요거를 합쳐서 내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요걸 다 합쳐서 간도라고 부른다 했고 여기가 요동반도, 여기가 산둥반도, 여기가 연해주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좀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간도 봅시다. 서간도에 보면은 먼저 삼원보라는 게 있습니다. 삼원보라는 건 뭐냐면 그 진사님들 그 혹시 우리 그거 기억납니까? 그 삼원보에 보면 그 신민의 인사들이 이제 중심을 조직했는데 신민회는 군사와 그러니까 신민회는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민회는 애국 계몽 운동과 또 그 무장투쟁 운동이 같이 있는 조직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까? 그래서 신민회 인사들로 이제 중심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삼원보가 있었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경학사. 요 서강도에서는 그나마 경학사, 삼원보하고 경학사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왜 경학사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혜영하고 이시영 선생님 때문이에요. 자, 제가 불러줄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혜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이혜영 선생님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이 영의정, 우의정 막 이런 집안이고 그 자기 형제가 4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영의정, 좌의정,
여기는 자의제가 아니고 뭐 병조 판서 뭐 이런 식으로 판서를 4명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다 팔고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걸 한 거고, 이시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부통령. 그 우리나라 지금 부통령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부통령 자리가 없고,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가 있죠. 이걸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적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지울게요. 잠시만요, 신사님들. 이게 자동 저장을 해놔가지고 컴퓨터 이게 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을 일단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 돼 있는데, 신흥 강습소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은 이게 이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 사문보가 있고 경학사가 망해서 부민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잘 운영하다가 가뭄도 들고 잘 안 돼가지고 이걸로 바뀐 건데, 지금 보면 요러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보면, 자, 진사님 제가 여기 불러줄 테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요 지역 있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봐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일단 여기를 일단 한번 동그라미 하나 하고, 진사님도 하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뭐라고 적냐면은 이 지역을 서간도라고 적으시고, 적으셨습니까? 서간도. 그다음에 이쪽에 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셨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북간도라고 해주세요. 북간도. 하셨습니까? 진사님도 독립군 하다가 이제 한국사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 진사님들. 요 지역. 그렇죠. 연해주 이거 적어두시고. 하셨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먼저 북간도부터 볼게요. 북간도 이제 서간도 했으니까. 자, 북간도 지역에는 주로 학교가 뭐 다 똑같은데 학교하고 군대가 이제 들어서는데, 북만주에서는 이제 교육기관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 학교도 시험에 나옵니다. 서진서숙 명동학교. 그 서진서숙은 이상설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이상설 선생님 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헤이그 특사가 이제 기억이 나죠. 헤이그 특사. 명동학교에는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 학교 졸업생이죠. 윤동주 시인. 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경성으로 이제 가게 되죠. 중강단,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중강단은 서일이 조직을 했고 대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대종교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했다. 대종교를 만든 사람은 나철. 뭘 믿는 사람이다? 단군을 믿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된다. 뭐 이건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만주 볼게요. 만주에는 한흥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흥동도 이상설 선생님이 조직을 했어요.
근데 한흥동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연해주 볼게요. 자, 연해주 13도 의군이 조직되었다. 의병장에는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있다. 유인석. 요거 시험에 나오고. 자, 신안촌. 신안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신안촌에서 이 신안촌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신안촌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러시아의 한국인 거주 지역이에요. 한국인이 하지 않았다. 이때 다시 한국인이 하면 좀 그러니까 조선인 거주 지역. 그다음에 성명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권업회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이건 진짜 많이 나오더라. 자, 지금부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 아마 이 13도 의군은 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이 연해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업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안촌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독립운동 기지. 이게 독립운동 기지인데 여기에서 신문도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예 정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새 이게 핫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공부를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자 진사님들 여기에서 제가 나올 만한 거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것만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불러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가 무슨 간도로 했어요? 서간도로 했죠. 서간도. 서간도는 초성이 시옷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군정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대한독립단이라는 게 나오죠. 이 대한독립단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홍범도 장군이라고 적어보세요. 홍범도. 이번에 오신 분이죠. 홍범도. 그 다음에 부민단 이렇게 세 개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초성이 시옷이니까 시는 강습소. 서진서숙도 있는데요. 그건 모르겠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서진서수, 명동학교, 중강단 요 세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왜 시험에 나오냐? 위에다 적어볼래요? 청산리 전투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연해주 가도 되겠습니까? 연해주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권업회랑 대한광복군 정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눈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그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읽고 여러분한테 답변을 하든가 할게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국 본토 볼게요. 중국 본토는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거 그나마 좀 나오지. 신한청년당. 왜냐하면 이 신한청년당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잖아. 이분도 유명하고 이분은 말 안 해도 알지?
근데 이 신한청년당이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모태가 되거든. 상하이가 어디냐면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상하이는 뭐 나중에 보면 되고. 상하이. 오늘 제가 영상 올린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일단 올린 거는 봤어요. 오늘 내가 새벽 5시 반에 올렸는데. 자, 볼게요. 자, 보면 상하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상하이는 여기. 여기 상하이인데, 자, 이거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 건데, 지금 얘기할게요. 상하이에 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했냐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거든. 특히 외국 공사관. 그러니까 외국 공사관이 살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외국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외국인, 어, 외교관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문제 풀어볼까? 밑줄근 학교의 그곳을 오르게 표기한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당황한다고. 사문보가 있다. 경학사가 세워졌다. 학교다. 초성이 시옷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시옷을 찍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 그러면 초성이 시옷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옷을 찍으면 되는데 이 시옷이 어디 지역을 얘기하겠어요? 가나다라 중에 어디겠어요? 시옷이 초성이 시옷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이상하고 내가 어제 아프면서도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여기가 서간도죠. 정답은 4번. 자, 자 미국에서 봅시다. 자, 대한인 국민에 봅시다. 대한인 국민이라는 건 뭐냐면 장인한 정민은 장인한하고 자 이것 좀 보고 앞에 봅시다. 판서 좀 봅시다. 자 볼게요, 선생님들. 그거 혹시 기억나요?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때 흉년도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얘기 기억나요? 헐버트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고종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이주를 좀 장려하는 게 어떻겠냐. 이민을.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때 당시에 1,500명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다 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로 보냈다 했죠. 하와이 농장으로 보냈다 했죠. 그리고 이 하와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또 일부가 또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얘기 내가 했던 거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헐버트가 쏘아 올린 작은 공들이 몇 개 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서 자 기억나면 다행이다. 자 그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무음을 안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미국 본토에서 스티븐슨 이 사람이 고문 정치했죠.
이 사람이 공문정치에서 이제 외교 담당을 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은 야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거 말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창원대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얘기를 해줬잖아. 장인환 선생님하고 전명훈 선생님이 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그 얘기도 했죠. 자, 이 사건 이후로 미국 본토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독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영어도 모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대우도 엄청 안 좋은데 이런 데 와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용만. 이분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승만.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온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에 관심도 받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에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박용만 선생님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외교 독립론.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근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그 독립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외교 독립론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독립을 해야 되겠고 급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힘을 빌려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는데, 근데 세상이 공짜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독립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면 이제 미국의 평생 이제 뭐 이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요거 줄 박용만 요 선생님 줄 박용만을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흥사단 요거 흥사단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잘 들으세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교육시키는 거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교육시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요새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독립군 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한 군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유키즈 온 더 블럭에도 나왔어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숙모학교. 숙모학교는 이근영이 멕시코에 설립한 학교이다. 숙모학교는 요새 고득점 문제로 나오는데 거의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채팔룡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를 않는다.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1910년대 독립군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파트를 볼게요. 자, 1차 교육령. 사범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1차 교육령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요거부터 옆에다 적어봅시다. 자, 이거 내 전공인데, 일제강점기 교육은 첫 번째로 요 단어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 우미나 교육이에요. 우미나 교육. 우미나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알아서 적으세요. 우미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키면 알아들을 정도만 가르치는 게 우미나 교육이에요.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학교를 따로 다니는 분리형 학제예요.
그래서 조선인은 이제 초등교육으로 봤을 때 조선인은 4년, 일본인은 6년을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 같은 경우는 조선인이 다니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이 다니는 중등교육학교를 조선인 같은 경우는 고등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연수가 3에서 5년.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3에서 5년이라는 얘기는 그 3에서 5년이라는 얘기는 그 교장 선생님이 3년 하고 싶으면 3년 하고 5년 하고 싶으면 5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3년이겠죠. 일본인은 중학교인데 얘네들이 아마 5년일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학이 없어갖고 이때 당시 일본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기는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 되는데 일단 1차 교육령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교육령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우민화 교육. 두 번째, 일본인과 조선인이 분리형 학제를 다녔다. 보통학교 4년, 소학교 6년. 이렇게만 알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 경복궁 광화문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자리에 이제 1920년 나중에 설명할 건데 1920년대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엽니다. 장려회가 아니고 공진회. 조선물산 공진회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엑스포 알아요? 엑스포? 여러분 엑스포 들어봤어요? 그 예전에 대전 엑스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본이 엑스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엑스포를 처음 연 나라가 이제 여러분 상식으로 아세요. 이제 영국이 엑스포를 처음 열었는데 영국이 왜 엑스포를 처음 열었냐면은 그 왜 처음 열었냐면 얘네들이 그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고 이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엑스포를 열었거든요. 영국에서. 근데 잠깐 물어볼게요, 진사님들. 혹시 엑스포를 열면 모든 기술력을 다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엑스포를 열면 자기 나라의 과학 기술 다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도 그렇죠, 안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이 좀 건방져가지고 야, 씨, 너희들 이런 거 따라할 수 있어 하고 다 오픈한 거야. 그 다음 엑스포에 프랑스, 독일이 더 좋은 걸 만든 거야. 그리고 영국이 이때 당시 완전히 띵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때 일본에서도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 엑스포 이름이 조선물산공진회야. 이거 지난번에 한능검에 시험에 나왔었고 창경궁,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진사님들 지금 볼까요? 지금 진사님들 지금 내 채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걸로 할까? 진사님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남산이에요, 남산. 혹시 내가 그 수업 우리 복습해 볼까?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다, 안 했다? 강화도 조약 때는.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다, 안 했다? 복습, 근대사 복습.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다, 안 했다? 응, 안 했다. 언제부터 주둔했냐면 이모군란부터 주둔했어요. 이모군란부터. 이모군란부터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데 공사관은 강화도 조약부터 공사관은 강화도 조약부터예요. 이게 일본 공사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일본 공사관. 지금 보시는 게 일본 공사관 남산 지점이에요. 남산. 서울 남산. 이건 강화도 조약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은. 그러다가 이 강화도 조약 때까지 있다가 이제 이게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경복궁이죠.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고 이걸 부시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보시는 게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거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정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조선 총독부. 이게 조선 총독부. 여기가 이제 경복궁 수로잖아. 이건 1933년도 사진.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었대요. 그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있었냐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8대. 에스컬레이터는 4대 이렇게 있었대요. 마산 창원의 엘리베이터 언제 처음 왔는지 알아요? 82년도에 처음 오거든요. 이때가 33년도에 20 몇 년도에 아니 30년대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마산까지 엘리베이터가 오는데 50년이 걸린 거지. 그리고 이게 조선 총독부 내부의 모습. 되게 이쁘죠. 자, 그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볼게요. 박은식 선생님은 진사님 그 신채호 선생님 할 때 같이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광수. 이광수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전절 1호 친일파 띠띠끼 이렇게 적으세요. 다 적으셨나요? 진사님 적으셨나요? 자, 진사님들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뭐 해볼 거냐 하면은 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질게요. 2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유퀴즈 온더 블록을 좀 볼까 해요. 유퀴즈 온더 블록을 볼 건데 유퀴즈 온더 블록에서 수고를 한다. 수고